아침에 마신 5,000원짜리 커피, 손목에 찬 애플워치, 발에 신은 30만 원짜리 운동화. 이게 다 뭘까요? 사실 이건 5,000년 전 부자들이 쓰던 방식 그대로예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있습니다. 부자는 항상 존재했고 그들이 부를 과시하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이죠. 그럼 각 시대마다 부자들은 정확히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석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부자를 찾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겨울에도 살이 찐 사람, 다친 상처가 깨끗하게 아문 사람, 이가 성한 사람을 찾으면 됐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이 있고 불을 계속 지필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급 패션 아이템은 술록이나 매머드 가죽으로 만든 파카였는데요. 힘줄로 꽁꽁 꿰매고 수백 개의 구슬로 장식한 옷이었죠. 이 구슬 하나하나가 몇 시간씩 걸리는 수작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목걸이에는 지역뼈와 함께 멀리서 가져온 호박, 조개 껍데기, 흑요석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저 멀리 계곡 너머까지 뻗어 있는 교역망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 시대의 맨션이 뭐였을까요? 믿을 수 있는 거처를 가진 거였습니다. 추운 평원에서는 커다란 가죽 천막이나 매머드 뼈로 뼈대를 만들고 잔디를 덮은 집이 최고였죠. 숲속에서는 가장 건조한 바위 은신처나 저장 구덩이가 가까운 작은 나무 구조물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개들은 이미 가축화되어 야영지 주변에서 자고 잠든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비디오 게임이나 다른 오락거리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도구가 있었어요. 곧은 창, 날카로운 칼날, 옷을 만드는 가느다란 바늘, 큰 물고기를 잡는 작살 같은 것들이요. 잔치가 열릴 때 보면 부족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보통 연장자, 주술사,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의 첫 번째 부위를 먹었죠. 이 시대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생존 욕구가 충족되느냐 마느냐로 갈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대로 이동했습니다. 기원전 1250년, 고대 이집트예요. 청동기 시대죠. 최초의 매끈한 피라미드가 이미 1250년도 더 전에 지어진 상태였어요. 석기 시대와 달리 이 시대의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진흙 벽돌로 만든 호화로운 별장에 살았는데 일부는 수영장이 달린 정원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배고프면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요. 저택 안에 제빵소가 있었으니까요. 창고는 천장까지 가득 차 있었고요. 부자들은 교역을 장악했습니다. 곡물을 수출하면서 구리와 주석을 수입했죠. 장인과 금속 공예가 팀이 상품을 만들면 그걸 선적해서 내보냈어요. 침실을 들여다보면 디테일에서 부가 드러났습니다. 침대 프레임은 먼 땅에서 온 삼나무로 만들었고 금도금 장식이 곳곳에 있었어요. 리넨은 더위에도 시원했고 일부는 배수구가 있는 물 웅덩이로 목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슈르에 있는 스네프루의 붉은 피라미드를 잠깐 보고 가죠. 저기 있네요. 서기 100년, 고대 로마입니다. 고전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의 삶은 훨씬 더 사치스러워졌어요. 도시에는 웅장한 페리스타일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 완벽하게 운영되는 주방, 수도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노예 직원들이 모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매일 밤 저녁 식사는 잔치였어요. 경기가 있는 날엔 콜로세움의 프리미엄 좌석에 앉았고요. 반지와 목걸이는 물론이고 밝은 색상의 리넨과 울 의상을 입었습니다. 이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팔았고 다른 사람은 아파트 건물을 소유했죠. 도시의 소음이 너무 심하면 개인 마차를 타고 시골 별장으로 갔습니다.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사실상 최초의 교회 지역이었던 거죠. 더 멀리 나가면 수백 명의 노예가 일하는 거대한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대출, 대리석 기둥, 직주인,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이 등장한 새로운 시대였어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부의 모습을 맛보게 해줬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250년 프랑스 파리예요. 중세 시대를 걸어보죠. 성이 어디 있냐고 궁금했다면 잘 오셨습니다. 귀족들은 물루, 거대한 홀, 예배당, 주방, 지하실, 난방이 되는 방이 갖춰진 거대한 석조성에 살았거든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는 하인들이 있었죠. 도시를 방문하고 싶으면 그들의 호화로운 타운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이건 진짜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유했고 농민들은 그 땅에 살기 위해 수수료를 냈습니다. 방앗간이나 오븐 같은 장비를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했고요. 그들의 땅에 다리가 몇 개 있다면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냈어요. 누군가 그들의 땅에서 사냥이나 낚시를 하고 싶다고요? 맞습니다. 수수료죠. 귀족들은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귀족의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때때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귀족들은 자기만의 작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평소처럼 아름다운 밝은색 리넨, 실크울, 금도금 장식 등 모든 게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1480년 이탈리아 피렌체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행가 엘리트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도시 궁전인 팔라초에 살았어요. 가장 유명한 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메디치 궁전이죠. 여름에는 시골 별장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리가 봐왔듯이 진짜 부자들은 은둔 휴양지를 사랑하거든요. 이 은행가들은 대출, 송금, 예금, 환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시민들하고만 거래한 게 아니에요. 왕자, 정부, 전쟁에 자금을 댔고 교회 수입까지 관리했죠. 그들의 인맥은 사회 모든 부분에 닿아 있었고 그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집 관리인, 재정을 위한 회계사, 아이들을 위한 가정교사, 주방의 요리사 등이 있었어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예술품을 수집하고 의뢰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이 활동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곧 전성기를 맞이하고 미켈란젤로는 몇십 년 후 같은 길을 갑니다. 부자들은 이 예술가들을 예배당, 재단화, 집 장식으로 바쁘게 만들었죠. 르네상스 시대의 부자로 산다는 건 편안한 삶을 의미했지만 그 힘은 세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탈리아와 유럽에 국한됐죠. 다음 목적지는 그걸 바꿔놓습니다. 배들이 이 강을 타고 대서양으로 나가서 먼 땅에서 화물을 싣고 돌아옵니다. 1570년이에요. 탐험의 시대죠.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유럽의 엘리트들은 자원을 위해 새로운 땅을 주장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 중에는 세비리아를 통한 공인상인 운송업자인 카르가도레스 대 인디아스가 있었어요. 왕실의 카사 대 콘트라타시온 아래서 아메리카 대륙과의 무역이 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들은 항해와 원정에 자금을 대고 선박을 싣고 항해를 보장하고 돈을 빌려주고 돌아오는 물건을 내리고 팔았죠. 당시 가장 큰 무역 작전 중 하나를 운영하는 걸 도왔던 겁니다. 봉건 영주와 달리 그들의 힘은 토지 소유에 기반하지 않았어요. 선박, 서류, 정보를 통제하는 데 기반했죠.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게 아니라 올바른 위치로 기어 올라간 거였습니다. 하인, 영향력, 아름다운 옷, 저택이 있었지만 방금 본 성귀족들은 아니었어요. 더 실무적이고 거래를 만드는 종류의 부자였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권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자기를 사거나 귀족과 결혼했지만요. 그들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나쁜 삶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성으로 정의되는 시대로 갑니다. 1750년 파리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예요. 여기서 우리는 페르미의 제네랄, 초부유 세금 징수업자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개인 예배당, 정원,
금박 살롱이 있는 웅장한 오텔 파르티큘리에에 살았죠. 왕실로부터 간접세 징수권을 임대해서 돈을 벌었어요. 소금, 담배, 관세 등에 대한 거죠. 왕에게 일시불을 선불로 내고 징수한 것에서 이익을 냈습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밀수와 싸우고 검문소를 운영하고 유럽 전역에 현금을 이동시켰어요. 집사, 요리사, 발레, 시녀, 마부, 하인들을 두었죠. 개인 교사와 회계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수놓은 실코트, 레이스, 커프스, 가루 가발, 보석 담배통을 입었어요. 그들의 아내는 넓은 치마와 반짝이는 천을 입었고요. 여가 시간에는 살롱에 자금을 대고 예술가와 과학자를 후원했습니다. 왕정이 그들의 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지역 권력을 행사했죠. 그들의 영향력은 신용과 무역을 통해 대륙 전체에 걸쳐 있었지만 진짜 힘은 파리와 베르사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곧 바뀝니다. 1851년 런던이에요. 맞습니다. 산업혁명이죠. 드디어 첫 번째 철도 거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철도의 이사, 프로모터, 금융가들이요. 그들은 가스등이 켜진 응접실, 하인을 부르는 벨줄이 있는 아름다운 타운하우스에 살았고 최고급 집에는 초기 실내 배관시설도 있었어요. 주말에는 이제 기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골 저택으로 후퇴했습니다. 자본을 모으고 선로를 깔고 석탄, 목화, 곡물, 사람을 이동시켜서 돈을 벌었죠. 화물 계약, 승객 요금, 토지 거래가 재산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집사, 가정부, 요리사, 하인, 마부, 하녀가 운영했어요. 사무원, 변호사, 중개인이 도시의 사무실에서 대기했죠. 검은 프로코트, 깔끔한 셔츠, 조끼, 시크 모자를 썼습니다. 아내들은 종 모양 치마가 달린 실크 가운을 입었고요. 클럽에서 점심을 먹고 석탄불 옆에서 저녁을 먹고 크리스탈 팰리스를 둘러보며 새 기계를 쇼핑했습니다. 그들의 지역 권력은 의회 의석과 시 이사회를 통해 흘렀어요. 세계적 권력은 영국을 넘어 철도와 무역에 자금을 대는 런던 금융을 통해 흘렀죠. 다음 정류장은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종류의 부자입니다. 1955년 뉴욕시예요. 20세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이트슈 투자 은행가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파크 애비뉴와 피프스 애비뉴 아파트에 살고 여름에는 햄튼이나 코네티컷에서 지내고 마호가니 패널 클럽을 활보했죠. 주식과 채권을 인수하고 인수합병을 조언하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을 위해 증권을 배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붐 뒤에서 모든 줄을 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손끝에서 수백만 달러가 통제됐죠. 집은 가정부, 유모, 운전기사가 운영했습니다. 사무실에는 파트너, 동료, 사무원이 있었어요. 동료들은 경영진이 요구하는 건 아무리 미친 짓이라도 했죠. 하루는 월스트리트 시내에서 시작해서 20일 클럽이나 브로드웨이 초연에서 끝났습니다. 짙은 회색 플란네 정장, 흰 셔츠, 실크 넥타이, 커프스 단추, 펠트 모자를 입었어요. 아내들은 공식 만찬과 자선 무도회를 주최했죠. 주말에는 골프와 요트를 즐겼습니다. 그들의 지역 권력은 뉴욕 금융과 정치에 있었지만 손은 전 세계에 뻗어 있었어요. 미국 달러가 계속 지배하면서 우리는 현재에 도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예요. 서구 문명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지죠. 여기서 우리는 크리에이터 CEO들에게 주목합니다. 인플루언서, 프로듀서, 브랜드 소유자의 혼종이죠. 그들은 벨에어, 비벌리 힐스, 히든힐스, 말리부에 살아요. 높은 담, 프라이버시 울타리, 카메라, 극장과 체육관 옆에 있는 홈 스튜디오가 있죠. 광고와 스폰서십, 굿즈와 멤버십, 라이선싱, 제작사, 스타트업의 지분을 통해 돈을 벌어요. 그들은 홍보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부자입니다. 가정은 부동산 관리자, 조수, 편집자, 영상 제작진, 홍보 담당자, 스타일리스트, 트레이너, 셰프, 유모, 보안이 운영해요.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죠. 애슬레저와 럭셔리를 섞어 입습니다. 디자이너 스니커즈, 후드티 위에 차 한 대 값 나가는 시계. 어느 날 밤 레드카펫 다음 날은 스튜디오 후드티를 입죠. 차는 전기차와 슈퍼카를 번갈아 탑니다. 그들은 현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어떤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형의 부유한 엘리트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이런 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버전의 부유한 엘리트가 어떤 모습일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부자가 부를 드러내는 방식은 계속 변하지만 그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부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